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황사 외부 지문 작품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누황사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가사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가사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송민곡이라는 작품을 배우면서 가사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자, 가사 같은 경우는 옛날 고전시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시 갈래, 고전시 장르, 하위 장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사에 대한 특징은 제가 송민곡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 4번 문항입니다. 문항이 아니죠. 4번 항목입니다. 자, 가사는 조선시대 때 이제 유행했던 장르예요. 자, 조선시대 때 하면은 보통 전기와 후기로 나뉘죠. 일단 후기라고 하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때 이후를 바로 후기라고 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조선 전기에는 주로 작자층이 사대부들이었고요. 물론 후기에도 사대부들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양반이나 부녀자들, 그리고 평민들까지 썼었다. 그리고 여기 말기에는 개화나 현실 비판 등을 주제로 다루는 가사들이 많았다. 보통 전기에는 어떤 주제의 가사들이 주로 쓰였냐면 뭐 자연이 너무 좋다. 나는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 왜냐하면 자연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속세 다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게 바로 주제였다면 조선 후기 말기에는 주로 현실 비판 등이 주제로 다뤄집니다. 이거는 가사라는 장르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시조 이런 것들도 약간 마찬가지긴 해요. 약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화보다는 현실 비판이 조금 더 중요한 주제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 현실 비판 이런 것들이 약간 누앙사와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송민곡과 누앙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둘 다 가사라는 점이에요. 둘 다 가사라는 점이고 그리고 작가가 약간 과거에 벼슬 냈던 사람이라는 점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공통점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송민곡의 차이점은 뭐냐? 자, 누앙사는 송민곡 먼저 할까요? 송민곡은 조선 전중기고요. 누황사는 보통 후기 이렇게 시기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꼭 대충 알아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황사라는 작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후기 작품이고요. 자, 그리고 주제. 일단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안빈낙도가 뭐예요? 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거대로 즐기는 여기 즐긴다기보다는 약간 만족하려는 그런 태도를 바로 안빈낙도라고 한다. 그리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선비의 궁핍한 생활상이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따 읽어보긴 하겠지만 약간 초반의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나 가난해, 너무 가난해, 먹을 게 없어. 이런 내용이 이 누황사 초반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태도를 지니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율격 같은 경우는 제가 가사에 대해서 송민곡 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율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가사 장르이기 때문에 율격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특징. 자, 이 특징들은 꼭 기억해 주시라고 했어요.
송민국도 그렇고 다른 작품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 나눠서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특징은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들을 바탕으로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상생활에 대한 생생한 묘사. 자, 일상생활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일상생활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중요해요. 현실적인 언어로 생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밑에 제가 부연 설명해놨죠. 한자 어구가 있긴 하지만 우리말의 일상적인 언어로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낸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이제 생활 감정이라는 건 딱히 좋은 감정은 아니겠죠. 여기 위에서 말한 부정적인 상황, 궁핍한 부정적인 상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거를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탄형 어미와 대꾸법. 이거는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 와상을 부각했다. 이것도 글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운명론적 태도를 드러낸다. 자, 운명론적 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학작품을 공부하면서 심심치 않게 봤었죠?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 누앙사에서도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역시 글을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누앙사의 이 누앙사가 중요한 작품인데 왜 중요한 작품이냐? 이 조선 후기 가사에 새로운 주제와 방향을 암시하는 작품이기 때문이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전기와 후기의 주제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누앙사 같은 경우는 그 후기가 거의 약간 시작될 때쯤에 지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약간 조선 후기 가사만의 약간 특징을 여는 그런 개척자와 같은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앙사의 대략적인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표시했던 부분들 꼭 집중해 가면서 유의해 가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분 보면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이 어두운 사람은 더 없다. 즉, 어리석고 세상 물정한 사람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즉, 내가 제일 어리석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화자는 왜 자신을 어리석다고 표현했을까? 길룡화복을 하늘에 맡겨두고, 그러니까 운명을 뜻하는 거죠. 약간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건 다 하늘한테 맡겨두고 누황,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그리고 풍주 우석에 썩은 짚이 땔감이 되어서 그래서 죽을 만들려고 하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난대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풍조우석이란 여기 해설 설명드렸죠. 파란 부는 아침과 비 오는 날 저녁에 날씨가 어떤 것 같아 얘들아?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 같죠. 그리고 해가 창창한 그런 기분 좋은 날씨가 아니라 바람이 불고 비가 와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날씨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날씨를 통해서도 화자의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날씨 속에 있는 화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다 보니까 땔감이 다 젖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은 땔감으로 불을 붙이다 보니까 불은 제대로 안 나고 연기만 많이 난다라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땔감을 지어서 밥을 지어야 돼. 근데 문제가 뭐야? 날씨 때문에 땔감이 다 젖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으면 밥을 제대로 못 해 먹겠죠. 땔감이 다 젖었기 때문에 불은 안 지펴지고 연기만 많이 나는, 그리고 밥은 못 지어 먹는 그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숭늉이 덜 데워졌어요. 설데인 숭늉이에요. 덜 데인 숭늉. 어쩔 수 없죠. 불이 안 붙으니까 밥을 뜨끈하게 이제 못 해 먹으니까 찬밥이라도 먹어야겠지. 그쵸?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아무리 삶이 이렇게 부정적이어도 대장부의 뜻을 바꾸겠느냐? 뭔가 의지를 살짝 나타내는 것 같죠. 그쵸? 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수위로 살려 하니 난로조차 저하다. 자, 지금 현재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쵸? 밥도 제대로 못 해 먹는 그런 가난한 상황인데, 자, 가난하지만 편안히 살겠다는 생각. 이게 바로 안빈낙도.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 비우면서 살겠다. 여기서 바로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옳은 일만 해 가면서 살으려고 했는데, 어떻대? 뜻대로 되지가 않는데. 올바르게 사는 삶이란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쵸? 게다가 우리 수중에 약간 돈이 없다면 오히려 더 어렵겠죠. 여기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되게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내 신념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자신의 그런 감정을 한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그렇죠? 가을이 부족한데 봄은 여유가 있겠느냐?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에는 술이 담겨져 있겠느냐? 역시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자, 가을에도 먹을 게 없었어. 가을에도 먹을 게 없었는데 봄에도 그렇다면 당연히 먹을 게 없겠지. 그리고 난 지금 주머니에 든 게 없어. 술도 없어. 역시 가난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상황은 그래요. 현재 지금 자신의 가난한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는 바로 이제 대구법이라는 게 나타나죠. 자, 어디 나타나요? 가을이 한데 봄이라 여유 있겠느냐? 가을이 부족하고 봄도 여유 없다.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다.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사용되는 것을 바로 대구법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물 바탕으로 제가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가난한 인생이 나뿐이구나. 나 혼자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는 화자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한탄을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배고픔과 추위가 내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일편단심을 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편단심은 나라를 향한 충성심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요. 자, 뭐 의로움을 분발하고 뭐 몸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우타군왕 이거는 약간 군용품입니다. 군용품. 이거 꼭 알아두세요. 군용품 우타군왕. 아하, 그렇다면 이 시의 화자는 군인이었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송민곡 같은 경우도 여성이 화자임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앙사도 마찬가지야. 화자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우탁 운항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문장도 같이 유익 있게 들어주세요. 병과 오제라는 거는 임진왜란 5년을 뜻합니다. 전쟁. 임진왜란 5년에 나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100회 가까운 전쟁을 치렀다. 몇백 회 가까운 전쟁을 치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아하, 이 화자는 역시 군인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일편단심을 충성심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뭐 지금까지 내용 그렇습니다. 과거 화자는 군인이었구나. 임진왜란을 겪은 군인이었구나. 장군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다음. 내 몸이 여유가 있어 집안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일노장수. 그냥 그 노비를 뜻합니다. 노비들. 노비들은 노주분을 잊었대요. 노주분이 뭐냐? 여기 해설해놨죠? 종과 주인의 분수를 잊었어요. 즉, 노비들이 지금 현재 위아래가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조선 때는 신분제도였다 보니까 이제 약간 노비 같은 경우는 엄청 하대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그런 노비와 양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면서 뭐 매관매직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양반이 점점 권위가 잃게 되죠. 지금 이 구절에서 그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노비들이 네 가지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왜 노비들이 네 가지가 없다고 하냐? 바로 봄이 왔다고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생각을 안 해요. 노비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배째라 막 이러니까 어쨌든 양반들도 먹고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노비들이 이제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제 양반인 자기가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근데 뭐 양반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 농사 어떻게 짓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문장에서 나오죠. 몸소 농사 짓는 것이 내 분수다. 뭐 노비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내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다음 문장. 뭐 잡초난 들판에 바깥은 논두렁 위에 바깥 늙은이를 천하다고 할 사람 없지만은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아야 되는가? 역시 똑같죠. 농사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단 이렇게 딱 읽어봤을 때 분위기가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가난하고 노비들은 말 안 듣고 내가 농사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야. 자, 다음. 자, 한기태심하야. 가뭄이 몹시 심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뭄이 몹시 심해서 농사철이 농사 짓는 시절이 다 늦었어. 뭐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든 짓긴 지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한번 빌려줌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씀.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즉 늦은 시간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굳게 닫힌 문 밖에 어둑히 혼자 서 있습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 이게 소를 빌리러 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체적인 상황, 흐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빌리러 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뭐 누군가가 언제 한번 이런 말을 했나 봐.
뭐 제가 소 한번 빌려줄게요." 이렇게 화자한테 말을 했나 봐. 그래 가지고 화자가 그 말을 기억하고 달 없는 황혼에, 즉 밤에, 밤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허위허위 달려가서 음 그 빌려주기로 했던 사람의 집 앞에서 있는 거야. 님 저번에 빌려준다고 했는데 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 집에 간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허위허위 제가 네모쳤죠? 한 번 더 칩시다. 음성상징어가 나타나죠 여기서. 한 번 적어 주세요. 음성상징어. 자 다음. 이제 그 집 앞에 가서 이제 기침 한번 에헴 하고 그 사람을 부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화자가 집 앞에서 이제 에헴 하니까 그 집주인이 "누구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화자가 저예요. 저번에 소 빌리기로 했던 저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자 다음. "아니 이 밤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집주인이 대답 물어봅니다. 음. 그래서 화자가 "아니 저번에" 좀 제가 찌질한 건 알겠는데요. "저번에 그 소 빌려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거 소 빌리려고 제가 집이 지금 너무 가난해서 소 빌리려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빌려주고는 싶은데 이 집주인도 빌려주고는 싶은데 그런데 어제 다른 집 사람이 약간 꿩과 그리고 술을 나한테 들고 와 가지고 "그 사람한테 빌려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집주인의 발화인데요.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려주고는 싶은데 근데 다른 집 사람이 저한테 꿩고기랑 술을 들고 와서 소를 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주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화자 같은 경우는 결국엔 소를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유 알겠어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단념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자 화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난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를 빌리기로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어? 다른 사람이 선수를 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꿩과 술과 같은 이런 약간 뇌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뇌물을 들고 와서 소를 빌려간 거야. 근데 화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뭐 뇌물을 줄 그럴 재산도 없는 거죠. 약간 그런 뇌물 싸움에서 밀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떡해. 뭐 다른 사람 빌려줬다는데. 그래서 힘없이 설피설피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설피설피 음성상징어 한 번 더 쓰였죠. 자 이렇게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개가 짖을 뿐이로다." 그런 나를 보고 그런 이제 초라한 나를 보고 개가 짖는데요. 참 옆에서 개까지 짖으면 기분 더럽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자 와실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오겠느냐. 북쪽 창에 비스듬히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 자 뻐꾸기죠. 무정한 뻐꾸기는 나의 한을 돋는다. 자 여러분들 아까 그 특징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라고 그랬죠. 여기 이 대승이 바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 적어주세요. 객관적인 대상을 통해서 나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 그걸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 대승, 뻐꾸기가 바로 객관적 상관물인 거야.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지.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뻐꾸기가 지금 밖에 울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뻐꾸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더 고조되는 거지. 괜히, 그쵸? 자, 다음. 종조주창하여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면서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사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린다. 지금 지 상황이 지금 부정적이니까 뭐든지 다 즐겁지 않겠죠.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까운 저 쟁기는 날은 참 좋다. 쟁기가 있긴 있어. 게다가 그 쟁기가 되게 엄청 좋은 캐시템이야. 저 약간 말렙 뜯기는 거의 그런 쟁기야. 엄청 좋아. 근데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노비들은 말을 안 듣고 게다가 소가 없으니까 쟁기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이렇게 쟁기가 좋은 쟁기가 있는데 다 필요 없다. 여기 빈 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다. 왜냐하면 쟁기만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에라이씨 안 해. 농사 안 지어. 이렇게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강탄형 어미 쓰였고요. 날 좋은 쟁기가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자, 그걸 보는 화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깝겠죠. 진짜 소 하나만 딱 있으면 딱인데, 근데 그 소가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이런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보면 자, 강호한 꿈. 여기에요, 강호한 꿈. 자연에 살겠다는 꿈을 꾼 지도 오래더니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서 잊어버렸다.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해드리자면 화자는 그래, 나 자연 속에서 안 빈낙도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는데 문제는 뭐야?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자연 속에서 안 빈낙도는 무슨 약간 뭐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자연에 살겠다는 그런 나의 의지를 잊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기 보니까 푸른 대나무가 많다. 자,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줘. 갈대꽃 깊은 곳에 뭐 밝은 달 그리고 바람의 친구가 되어서 임자없은 자연에 강산 자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여기서 자연 속에서 이제 응거하고자 하는 그런 안빈낙도의 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나죠. 그렇죠? 이 낚싯대 같은 경우는 약간 풍족하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이제 은거하고자 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자, 무심한 백구야. 오라하며 말라 하랴. 무심한 갈매기야. 나에게 오라고 하면 내가 안 가겠느냐? 가겠다는 소리지. 즉, 백구, 갈매기가 나를 부르면 나는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백구, 갈매기도 마찬가지로 자연물이고요. 이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태도? 무라일체.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뭐를 통해서? 백구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아시겠죠? 이것도 우리 위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다툴 리 없는 것은 여기뿐이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자연이죠, 자연. 속세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정치인들처럼 되게 막 싸우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게 약간 싸우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다음. 무성한 이 몸에 무슨 뜻과 취향이 있으랴마는 밭과 돈을 다 묵혀 던져두고 농사 못 지은 거죠. 죽이 있으면 그 죽 먹고 없으면 뭐 국물만 먹고 그리고 남의 집 거는 부러워하지 않겠다. 역시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안빈낙도의 태도. 여기서 또 드러나죠. 안빈낙도의 태도. 즉 욕심 안 부리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내 빈천, 내 가난과 천함을 싫게 여겨서 손을 휘휘 물린다고 해서 물러가겠으며 남의 부귀공명을 부른다고 해서 그 부귀공명이 나한테 오겠느냐? 안 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난함과 부유함은 뭐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가난을 야, 너 물러가! 라고 해서 가난이 물러가겠냐고. 반대로 야, 부귀공명아, 나한테 와. 돈아, 나한테 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돈이 우리한테 옵니까? 안 오죠. 즉,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구법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손을 뭐 허이허이 한다고 물러가겠느냐. 그리고 손짓을 한다고 나한테 오겠느냐. 여기서도 대구법이 드러나는 거야. 적어주시고요. 자, 다음.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 해설을 보자면 인간의 어떤 일이 운명밖에 생겨날까?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우리 아까 특징에서 했었죠? 운명론적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이런 운명론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빈이무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 하지만은 내 생에 서러운 뜻은 없다. 가난을 싫어하는 것은 물론 어렵겠지만 나는 그래도 만족해 볼란다.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리라. 단사표음이란 가난한 상황을 뜻해요. 가난한 상황이지만 나는 이거를 만족하게 여기겠다. 이 단사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나오는 한자 성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은근히 한자 성어에 대해서 프린트물에 조금 있더라고요. 한자 성어들이. 약간 한자 성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네, 이런 한자 성어 같은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단사표현 같은 경우는 뭐 안빈낙도처럼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단사표현 같은 경우는 제가 뜻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역을 해보자면 대나무 한 마디 양의 밥 그리고 표주박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바로 단사표현이라고 해. 자, 그렇다면 밥과 물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가난한 생활, 안빈낙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 평생에 큰 뜻이 따뜻하게 있고 배불리 먹는 데에는 없다. 즉, 욕심 없다, 나는. 나는 욕심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태평천하의 충효를 일삼아서 약간 여기서 유교적 이념이 나오죠. 충, 효, 이런 건 다 유교적 이념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송민국 같은 경우도 유교적 이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유교적 이념에 대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누왕사와 송민국 모두 유교적 이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약간 잠깐 또 딴소리 하자면 송민국 같은 경우는 유교적 이념도 있고요. 불교적 사상도 있고 도교적 사상도 다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송민국에는 유교적, 불교적, 도교적 이념이 다 있다. 송민국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화영제, 신봉우, 외다리, 니시리. 형제 간에 화목하는 거, 그리고 친구 간의 의리. 이거를 그르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특징이 있었죠. 아까 이 누앙사의 주제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우정, 그리고 춤, 약간 가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나와 있다 그랬죠.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있네요. 충효 우의 신이 두 번째 주제. 충효 우의 신이 이게 바로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 말고는 뭐 바랄 게 없다. 그 밖에 남은 일, 우정, 충, 가족, 뭐 신의 이런 거 빼고는 나는 뭐 그냥 생긴 대로 살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누앙사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구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구절 설명 내용을 기억해 가면서 이 제재 개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안빈낙도라는 개념은 태도는 이런 구절에 있구나. 그리고 선비의 궁핍한 생활은 뭐 서사 부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이 제재 개관표 속에 나온 내용들을 글 속에서 찾아가면서 해당 구절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영상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